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27강 제2부 중급 회계 11장 비유동자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1장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유형자산은 사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래서 이른바 사용, 수익, 자산이라 부릅니다. 자, 이러한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과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다. 그래서 앞에 있을 유자가 붙었죠. 형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이제 향후에 나올 그 무형자산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비품 등 기업의 그 실체가 있는 고유목적 활동. 자, 이 고유목적 활동이라는 것은 그 영업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업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 자산의 사용기간은 이제 1년 이상이어야 되죠. 그 일반적으로 취득 가격은 상대적으로 소모품과 달리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상각이 가능해야 되죠. 여기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합니다. 자산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1년 이상이죠.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등등 이러한 자산들이 있고요. 여기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각을 하면 안 되는 자산들이죠. 유형자산의 종류 살펴보면 토지, 자,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죠. 자,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냉난방 설비 등 건물의 부속 설비들도 포함합니다. 자, 구축물은 이제 교량, 갱도 등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기준은 사람이 상시, 거주,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시 거주 가능하면 건물이 되고요. 불가능하면 구축물이 되죠. 건물은 상시 거주가 가능하고 구축물은 거주가 불가능하죠. 기계장치는 기계설비, 컨베이어 벨트, 기타 부속설비 등이 있고요. 차량 운반구에는 영업용, 그 밖에 이제 화물용 차량도 포함하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뭐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장기간에 걸쳐 시공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투자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 노후비, 경비뿐만 아니라 건설에 투입된 이자 비용도 포함하죠. 자, 건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자가 바로 자본화가 되죠. 원래 영업의 비용인데 이렇게 자본화에 들어가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감가상각비로 대체됩니다. 자, 비품에는 영업용 금고, 가구, 집기, 컴퓨터 등을 이야기하죠. 취득원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영자가 위도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지출되는 공정한 가치, 즉 자원의 공정한 가치입니다. 유형자산의 형태나 취득 방법에 따라 순수한 자산의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자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지출된 부수적인 원가도 포함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원가에는 중개비, 그 다음에 조사 비용, 토지 정화 비용이죠. 정지 비용이,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등 이제 후속적 지출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그 밖에 뭐 수리비, 운송비,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 등등 철거 비용도 포함하고요. 여기서 철거 비용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하고 이와 동시에 건물을 즉시 철거할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도로 개설비, 채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에는 보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들이죠. 재산세 이런 것들, 부주의로 인한 손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이런 부분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유형자산 취득에서 사용된 정부보존금은 차감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외부 구입을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건물 즉시 철거할 때 토지의 취득으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하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요. 대신에 철거할 때 나오는 그 폐자재 처분을 할 때 나오는 수익 있죠. 수익은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건물 사용 공정가치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를 안분하죠. 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을 공정가치의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괄 취득금액에다가 곱하기 토지 플러스 건물 공정가액 분의 토지 공정가액을 분자에다 올리죠. 또 토지 플러스 건물 공정가액 분의 건물 공정가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토지 취득 원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로 안분한다는 이야기죠.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예제 보겠습니다. 상록은 주식회사 안산으로부터 건물이 부속되어 있는 토지를 현금 1200만원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철거했어요. 그리고 신규 건물을 신축합니다. 주식회사 상록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한 경비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토지의 취득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입가격, 소유권 조사비용, 중개수수료, 정지비용, 취득세, 건물 철거 비용까지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고요. 건물 철거함에 따른 폐자재 처분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면 차감합니다. 건물의 취득 원가에는 건물 설계 비용, 건물 건설 비용, 건물 취득과 관련된 취등록세,
자, 여기까지가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죠. 일괄 구입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형자산을 하나로 가격을 정해서 구입하는 경우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에 따라 안 변하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투자할 때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 이것을 이제 현물 출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상증여도 있고요. 주식 발행을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대가를 주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요. 이때 유형자산을 주식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원가는 그 취득 당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 유형자산을 공짜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 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죠. 자, 교환취득을 보겠습니다. 교환취득은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구분되고요. 같은 동종업종 간의 자산 교환은 그냥 자산의 위치 이동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종업종 간의 자산 교환은 그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될 수 있죠.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 상이한 가치를 가진 자산 간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동종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이윤 추구 없는 거래로 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이나 공정가치가 상이하면 현금이나 기타 현금성 자산의 거래를 일부러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동종자산의 교환 또는 이종자산 간의 교환에서 내가 제공하는 자산이 상대방 자산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보상 차원에서 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 교환 시 수수되는 현금액이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한 경우, 즉 25% 이상인 경우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교환 취득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안사는 사용 중인 승용차를 주식회사 시흥의 승용차와 교환했어요.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안사는 공정가액의 차액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안산의 승용차의 공정가치는 50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00만원,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이에요. 주식회사 시흥의 승용차 공정가치는 60만원, 시흥에서의 취득가액은 120만원, 또 시흥에서의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입니다.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는 경우, 자, 주식회사 안산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현금 10만원 준 거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대변에 현금 1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안산의 승용차 취득가액 100만원 있죠? 네, 100만원 이렇게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변 합계가 110만원이에요. 이때 차량 운반부가 들어오죠. 시흥 거. 들어올 때 이 70만원은 어떤 가액이냐라고 하면은요. 자, 이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자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금품을 주었어요. 그러면 지급액을 포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공자의 자산의 장부가액에 별도 금품 지급액이 있으면 더해서 그 상대방 자산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자, 주식회사 안산의 그 취득가액이, 자, 취득 원가가 100만원이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감하면 60만원 나오죠? 여기에 현금 10만원 나간 게 있으니까, 자, 10만원을 포함하면은 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상대방 자산이 들어올 때 70만원으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을 차변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이종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종자산의 교환은 제공자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놓고요. 현금 나간 거 10만원 놓습니다. 똑같이 대변에 110만원 나와요. 자, 이때 차량 운반구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50만원이죠? 여기에 10만원 나간 거 더해서 60만원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이 차변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차변합계와, 자, 대변합계 계산하면 10만원 차이 납니다. 자, 차변 부족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 유형자산 외 장기 할부 구매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구입대가를 1년 이상 할부로 지급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현금 구입가격, 즉 할부금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즉 유효 이자율이죠. 주식회사 안산은 2016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 대금은 구입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2월 말일에 3년간 매년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 1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년간 매년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은 연 5%이며 연 5%에 대한 그 3년의 현재가치 계수값은 2.723이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현금 지급액 플러스 연금의 현가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하기 30만원 곱하기 2.723둘, 그래서 181만 6,960원이 나오죠. 그 차변의 기계장치가 181만 6,960원, 그 다음에 대변에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니까 90만원, 1년 이상이므로 장기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만원 나가죠. 대변 합계가 190만원, 연금 현가계수로 계산된 181만 6,960원을 차감한 잔액, 차변에 현재가치 할인 차급이 놓여지게 되죠. 자, 2016년 12월 말일 회계 처리. 자, 장기성 미지급금을 갚았죠. 30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81만 6,960원에 5%. 자, 유효 이자율이 연 5%이니까요. 그래서 요 81만 6,960원에 대한 그 3년 동안 나눠서 갚는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자 비용 차변에 48,848원, 대변에 차변에 있던 현재가치 할인 차금 일부가 이렇게 상계되죠. 자, 이번엔 정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형자산 구입 시 정부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하죠. 자,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유형자산 취득 목적일 때 수령 시 현금의 차감 항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에 걸쳐 상계하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손익에 가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거는 이제 유형자산 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이죠. 그러니까 회사 경비 쓸 목적으로 이제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영업 활동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 수령할 때 영업의 수익이 되죠.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기록합니다. 부채 상환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 면제이익이 되죠. 상환 금액이 미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상환할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부채로 기록하죠. 자, 정부보조금을 사용한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주안사는 2016년 1월 1일 특수한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정부보조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특수기계장치를 400만원에 현금 지급하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된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상각할 거고요.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자, 2016년 1월 1일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대변에 정부보조금이 계산되는데 차감 계정이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면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 100만원을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국가가 이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기업의 수익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 내게 되죠. 법인세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그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다시 법인세로 걷어들이면 이게 좀 어폐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익으로 안 잡는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잡죠. 2016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오고 현금 나가는데요. 자, 대변에 있던 정부보조금이 차변으로 상계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부보조금 또 만들어요. 예, 이번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즉, 현금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있던 거를 이제 차변으로 소멸시키고요. 이제 유형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새로 잡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했어요. 자,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해당되는 비율만큼 계산해서 정부보조금, 대변에 있던 이 정부보조금 요게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이게 이제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잡혔던 것 중 일부가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비용을 소멸시킵니다. 자, 7번째, 국공채 매입을 수반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유형자산 취득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위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구매한 채권 구입가격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죠. 이제 강제 구매일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의무 9배일 경우에요. 국공채 매입을 의무적으로 수반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붕괴 사례를 보면은요. 주상록은 2016년 1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3년 만기 지방채를 액면가 20만 원으로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주상록은 해당 지방채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기 보유 목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지방채는 표시 이자율이 4%, 요게 액면 이자율이죠. 네, 요 표시 이자율이. 자, 이자 지급일은 12월 말일, 만기 3년. 지방채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인 유효 이자율은 6%입니다. 지방채 현재 가치는 18만 9,308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액면가 취득했을 때보다 낮죠, 금액이. 자, 이 금액이 낮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증권은요, 취득 시 현재 가치인 공정가액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잡는데 내가 실제로 납부한 건 20만 원이에요. 차익이 나오죠? 그 차익을 취득가액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 2020만 원. 자, 이번엔 차입원가 보겠습니다. 차입원가는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렸을 경우죠. 그 자산의 취득기간 중에 발행한 이자, 기타 원가, 취득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죠. 자산의 원가로 포함하는 원가입니다. 차입원가는 기간 비용이죠. 원래는 차입원가라는 게 이자 비용입니다. 그 기간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죠. 그러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적격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qualifying asset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 즉 금융 비용의 자본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취득 원가가 되죠. 자, 복구 원가 보겠습니다. 리스토레이션 코스트라고 하는 복구 원가. 자, 자산을 해체, 제거, 부지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될 때 지출의 의무가 확정되는 원가죠. 복구원가는 자산의 취득 완료 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 물가 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산출하죠. 자, 이를 이제 시장 위험을 반영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죠. 복구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 계정 과목을 신설해서 기록하죠. 복구 원가 계산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를 한번 이제 사례의 경우 이제 타교재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 복구 원가 계산의 구체적 내용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인터넷 댓글로 문의 주시면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원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지출은 유형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과 유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능 유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증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유지라고 하면 단순한 유지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 즉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이다.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치 증가라고 하면요, 내용연수 증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을 높여주죠. 그 가치가 증가되죠. 내용연수의 증가도 요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죠. 자, 자본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효과가 인식 요건을 이제 충족하는 것이죠. 생산 능력을 높여주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주고 또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요. 추가 지출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대표적 유형은 확장, 증설, 증축 위한 지출이고요. 자산의 생산 능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출 등이 있습니다. 또 내용연수 연장과 본래 용도 변경으로 자산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죠. 수익적 지출은 성능 수준 유지,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의 지출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을 볼게요.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하면서 이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소되는 부분을 측정해서 비용화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 영어로 이제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을 유형자산 사용으로 인해서 장기간 창출되는, 즉 사용수익자산이라고 했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시키죠. 이것을 기간별로 대응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기간별 원가 배부 과정, cost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후의 요소를 보면은 3대 요소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 후의 3대 요소예요. 자, 취득원가는 취득가액계에 취득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잔존가치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중고자산으로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가치입니다. 내용연수는 사용기간 수명연수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내용연수라고 부릅니다. 상각 대상 금액은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의 그 장부가액, 상가 대상 금액은 장부가액을 이야기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연도별 배부 금액이 결정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비용화해야 되죠. 제조의 경우에는 원가에 산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기간 비용이 되죠. 그래서 depreciation expense, 즉 감가상각비를 각각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즉 취득가액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차감을 해요. 이것을 이제 간접법이라고 하죠. 간접법 회계처리라고 합니다. accumulation, depreciation, 요걸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죠. 이때 일반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기록하나 제조와 관련된 것은 제조 원가, 즉 제공품의 원가가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이렇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라고 하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취득가액에서 미리 잔존가액을 차감하고요. 장부가액의 내용연수만큼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항상 일정하죠. 반면에 이제 정률법은요, fixed rate method라고 나와 있듯이 정하여진 율이죠. 미리 정하여진 상각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연도 상각률을 곱하고 2차 연도부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장부가액에다가 또 상각률 곱해서 구하고요. 그래서 이 정률법은 가속상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상각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거죠. 정액법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은 내용연수가 경과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요. 연수합계법도 가속상각 방법이 일종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자, 연수합계법은 이제 수열의 법칙을 응용한 것입니다. 즉, 숫자를 열거한 후 합계를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sum of the reals digit method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연수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sum of the니까 이제 합계죠. 연수 합계. 그래서 이 상각률을 이제 구할 때 내용연수의 합계, 즉 예를 들면은 이제 5년 상각이다, 5년 내용연수다라고 하면은 분모를 구할 때 수를 열거해요. 1, 2, 3, 4, 5 더하면 15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 상각할 때 분자가 되는 값은 숫자 5가 올라오고요. 이게 이제 1차 연도예요. 자, 2차 연도부터는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분자의 값이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감가상각 구할 때 마찬가지로 정액법과 같은데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차감합니다. 이 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잔존가치 차감하고 나서 각각 곱해 나가는 거죠. 매년.
이번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생산한 것만큼 마모되었다고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로덕션 메소드라고 하죠. 요거 생산.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이제 취득가격에서 잔존가치 차감하는 거는 이제 똑같고요. 총 추정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거 분의 당해년도 실제 생산량을 분자로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구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비교를 보시면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고 정밀법 연수학계법은 초기에 높게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될수록 내려가죠. 정밀법과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상각 또는 이제 체감상각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연초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중에 취득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가 아니라 뭐 중간 기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7월 15일에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거 일할 계산하는 거냐? 일할 계산하는 데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며칠에 취득을 했던 간에 월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고자 해서 일할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회계기준서에 일할 계산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월할 계산, 모두 회계의 문제도 월할 계산으로 내죠. 며칠에 취득을 했든 간에요. 자, 이번엔 감가상각의 변경 보겠습니다. 추정의 변경과 자본적 지출.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요소인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취득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미래를 예측한 추정치이 있죠. 이런 추정치는 자산의 사용 형태나 경제적 환경 변동에 따라 경제적인 실질이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거 용인합니다. 회계 기준에서요.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원가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변동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변동을 가져오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자, 자본적 지출로 인한 감가상각 요소의 변동이나 추정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감가상각의 변경 회계 처리가 물론 필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추정의 변경 이렇게 되죠. 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계 사용 중 2018년 1월 1일 기계 성능 개선을 위해서 현금 2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내용연수가 2년 증가. 그러나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었다. 12월 말 및 17년 12월 말 두 개 년도의 감가상각 회계 처리 보면은요, 각각 200만원씩. 자, 10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잔존가치 없죠? 네, 10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죠? 나누기 5를 하면은, 자, 매년 2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산일에 2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2018년 1월 1일 성능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200만원 지출했어요. 자,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자본적 지출이 되죠.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200만원, 현금 200만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결산일에 대한 이제 상각 회계 처리를 보면은, 자, 2년치 400만원 계산한 거 차감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200만원 들어오면서
그 잔존가액 600만 원 남았을 때 200만 원이 추가 지출되어서 800만 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이 80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여기에 이제 정액법에 따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5년인데 이미 2년 상각했죠. 이미 상각기간 경과되었어요. 상각하면서 상각을 하면서 경과되었는데 여기에서 2년 증가했다고 하죠. 그 200만 원 추가하면서 그 도로 다시 2년 플러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6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된다. 예, 그 뜻입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다. 뭐 정액법에서 정률법, 뭐 정률법에서 연수학계법, 방법의 변경이죠.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정책이 변화된 거예요. 자,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죠. 자,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요. 이때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는 감가상각도 중단되죠.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기한 말에 또 검토해야 되고요. 내용연수 도중에 사용을 중단하였지만 미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할 때 사용이 중단된 기간, 사용 중지 기간에 발생된 비용이니까 이때 영업이 비용이 되죠. 자, 유형자산 손상과 손상차손 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의 손상이란 회계 기말에 측정한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죠.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또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야 되죠. 손상 가능성의 검토를 보면은요,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외부 정보, 회계 기간 중 자산의 시장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유의적 변화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유의미한 변화죠.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 수익률을 포함하고요. 이 회계 기간 중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그래서 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 정보입니다.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자, 진부화되었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회계기간 중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 및 사용 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자산이 유휴화되는 거죠.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설비라고 해요. 당해자산을 사용하는 영업 부문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차량이 손상을 입어서 영업부서 자체의 업무가 중단된다. 영업용 차량이 움직이질 않아서, 예를 들면은요. 또는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산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내부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에비던스를요. 해당 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이 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되거나 그 수리비용 등 현금 지출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상 가능성을 검토할 때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장부가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인 기간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회수 가능가액은요. 순매각가액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제3자와의 독립,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자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말고요. 제3자와의 독립적 거래에서 매매되는 경우 예상 처분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을 사용하게 되므로 미래에 얻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유형자산의 손상이 발생되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하고 그 상대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차감 계정인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계상합니다.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이제 영업의 비용이 되죠. 손상 입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하면 안 되죠. 소비자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환입도 될 수 있는데요.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잔액을 한도로 해서 그 초과액을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영업의 비용에 반대되는 개념인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 차변으로 오고요. 대변에 환입을 잡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되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 주식회사 이동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1년 12월 말일과 2002년 12월 말일, 2003년 이거 잘못되었네요. 12월입니다. 하여야 할 분개를 하시오. 2001년 자료는 감가상각비 계산 후의 자료이고 2002년 말 현재 상각 전 잔존 내역 연수는 8년, 잔존가액은 없다. 회사는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죠. 자, 12월 말일 손상차손을 입었어요. 그래서 32만원. 여기서 이제 25만원과 2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죠. 여기 순매각금액, 사용가치 둘 중에. 그래서 요 장부가액 32만원에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차감하면 요 7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매각가액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에서 순매각가액을 차감한
그 차익이 영업의 비용에 반영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되고요. 차변은 건물의 차감 계정인 건물 손상차손 누계액이 됩니다. 요거 BS에 기록될 때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말일 감가상각비 31,250원. 자, 25만원 나누기 8년입니다. 그 31,250원 나오죠. 요게 그 25만원이 그 장부가액 32만원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차감한 25만원이 요게 이제 그 장부가액이 돼요. 그래서 8년 나누기 해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요 공식에 따라서 큰 금액 또 계산하고요. 그 다음 연도 12월 말일 감가상각비 요 금액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드리면요. 손상 후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손상차손 18,750원 계산한 거 있었죠? 20만원 남아요. 자, 20만원 이제 8년 상각했으니까 이제 회계연도, 그 다음 연도 회계연도는 7년 남았죠? 그 28,572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의 건물 손상차손 누계액, 대변의 건물 손상차손 환입 잡았는데요. 회수 가능액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순매각가액이 18만원과 사용가치 20만원 중에서 그 큰 금액 20만원이 되죠. 사용가치. 여기 2003년도. 장부가액은 32만원에서 7만원 차감하죠. 그 다음에 31,250원, 18,750원 이렇게 손상차손 입은 거, 그 다음에 28,572원 감가상각비 다 차감해서 171,428원 나왔고요. 손상 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금액들이죠. 59,822원. 손상 전 장부가 32만원에서 그동안 총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26만 178원이 이제 장부가액이 됩니다. 환입 가능 최대 한도는 이 장부가액에서 현재 장부가 요 금액이죠. 요거 손상차손 차감한 금액이요. 그러면은 이제 88,750원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액이 20만원이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에서 현재 장부가를 차감하면 28,572원이고 환입 한도 가능가액이 88,750원이므로 28,572원이 환입 금액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잘못됐고요. 28572가 정답입니다. 자, 유형자산 재평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취득 이후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취득 원가로 계속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보고기간 말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기존에 삼각하던 방식으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장부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원가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에 따라 즉 역사적 원가주의죠.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원가법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공정가액을 평가해서 다시 그 공정가액을 현재 공정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으로 재평가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금액으로 재평가하는 재평가 모형 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모형은 모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거의 대부분. 근데 재평가 모형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자, 원가 모형으로 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손상이 있을 때는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존가액, 즉 장부가액을 구하죠. 재평가 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신뢰성 있을 때 그 감정평가 금액이 되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후의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 단위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시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게 되고요. 이때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주기를 보겠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추가적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재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 분류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하게 되므로 적용 주기는 같이 해야 합니다. 재평가 시 공정가치의 결정을 보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이후의 자산의 공정한 가치는 자산의 형태별로 그 적정한 가치가 달리 결정되죠. 재평가 이후의 자산의 공정한 가치 결정 기준은 여기 표와 같아요. 토지와 건물,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액이 되고요.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로 합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 결정은요, 재평가된 공정가액으로 수정해야 하죠. 재평가 시점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으로 수정되는데요. 재평가 직전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의 잔액을 0으로 하고요. 자산의 장부금액을 직접 감소시키고 수정된 장부금액이 바로 재평가 금액이 됩니다. 재평가 직전에 행하여진 그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그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그 다음에 자산을 이렇게 대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과 차변에 있던 자산이 서로 상계되는 것이죠.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손익이 아니죠. 그래서 자본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 손익이 됩니다. 즉, 이 재평가라는 것은 현재 평가된 금액이지만 그 미래의 그 미래의 매각 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평가한 금액이 미래에 매각할 때 얼마에 매각될지 모르죠. 그래서 장기 미실현 보유손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 계정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됩니다. 자산의 최초 재평가세 발생된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실이 되고요. 또한 재평가액이나 손실이 기록된 이후에 후속 평가로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기존에 기록된 재평가 손실이나 재평가 이익과 반드시 상계해야 합니다. 자, 재평가 이익은 최초 평가 시에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이 되고요. 후속 평가 시에는 과거 단기 손실로 인식한 재평가 손실과 우선 상계해야 합니다. 재평가 손실이 있을 때는요.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 재평가 손실이 있게 되면 최초 평가 시에는 그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지 않고 단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후속 평가에서는 과거의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때 상계하죠. 그리고 단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제거 또는 사용할 때 반드시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게끔 해야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10만원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이고요.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재평가 모형에 위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는 12만원, 2011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45,000원 내려갔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라. 자, 내용연수 5년이죠. 그래서 5로 나누면 매년 2만원씩 상각하게 됩니다. 잔존가치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어요. 원가법에 따라서요. 그러다가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 기계장치 요 2만원 있죠? 그 기계장치 2만원 같이 놓으면서 그 재평가 잉여금 4만원 계산합니다. 왜냐면 그 10만원에서 자 2만원 차감하면 8만원 남죠? 그런데 공정가액이 12만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차익이 4만원이 나오니까 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 4만원 이익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 계산했던 거 차변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 감가상각비가 이제 기계장치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1년 12월 말일 자, 공정가치는 45,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자산이 12만원이 되었잖아요. 자, 나누기 4년 합니다. 1년 경과되었으니까. 그럼 매년 이제 3만원 상각해야 될 금액이 나오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3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만원 계산했다가 다시 차변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45,000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그 12만원에서 3만원 차가면 이제 9만원인데 9만원에서 이제 45,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재평가 잉여금 이익보다 더 크죠, 손실이. 그래서 요 4만원 대변에 있던 포괄 이익으로 있던 4만원이 몽땅 차변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기계장치 75,000원이 감소해야 되죠. 그쵸? 네. 그래서 12만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했으니까, 예, 75,000원 되네요. 그 차익이. 네. 그래서 이제 기계장치 75,000원 감소시키고,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재평가 손실 5,000원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유형자산의 제거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는 이제 처분,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요소 경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2010년 1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고 있다가 2013년 7월 1일에 45,000원을 받고 처분했습니다.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이 있게 되는데요. 5년이니까 매년 2만원씩 상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분일 당해년도에 반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했네요. 그러면 기간 계산에서 반년치 상각비가 계산됩니다. 대변에 상각 누계액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으로 오고 현금 45,000원 받고 대변에 기계장치 10만원 나가고요. 차변 대변 차익, 대변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우위, 인식요건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미래 경제적 수익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다만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또 매각할 때 식별 가능해야 되죠. 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화폐와 교환되지 않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자, 화폐로 바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죠. 자,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이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 또는 관련 계약에 따라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센스 계약, 또 임대 등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타인이 침범해 올 수 없는 그 배타적 권리가 있죠. 이런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자,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통제라는 것은요,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형자산의 소유권이 해당 기업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권, 또 개발비, 저작권, 임차권리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업권과 개발비를 보면은요, 이 영업권과 개발비는 자가창출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 창출해낸 무형자산이죠. 그 외부로부터 뭐 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그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다만 이 영업권은 내가 오랜 세월 기업을 유지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라든지 또 회사 이름의 그 브랜드 가치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권이 되는데, 이 영업권을 누가 인식하냐면 기업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을 매각할 때 상대방 기업이 매수하는 경우 그 기업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업권은 상대방이 인식하는 거죠. 상대방 자산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개발비는 내가 지출하고 내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보면,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어야 되고요. 자산의 원가는 반드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결합, 즉 M&A 인수합병을 얘기하죠. M&A 인수합병이죠. 이거 뭐 M은 합병이고 A는 인수인데,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합병 인수보다는 인수합병으로 발음하기 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매수 대가로 지급하는 가치가 매수되는 기업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영업권이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창출의 영업권은 그 기업 내부에서 창출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매수할 때는 인식하게 되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통제권을 갖게 되죠. 상대방이. 그 통제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식한다. 상대방의 재무상태표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자가 위도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지출된 자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별 취득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제세 공과금은 포함하고요. 자산을 위도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관련된 직접 원가, 이 직접 원가입니다. 다이렉트 코스트예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돼요. 자, 연구 단계에 보겠습니다.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입니다. 예로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그 다음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 단계 보겠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개발이란 상업적 생산, 또 사용 전의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게 하거나 현재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 생산을 위한 계획,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발 단계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 단계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개발비죠. 자, 개발비의 그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보면 무형자산을 이제 사용,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고요.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죠.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연구비와 개발비 보겠습니다. 안산제약이 2020년 동안 2020년이죠. 2020년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독감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비, 독감 신약 사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비, 독감 신약 임상 실험 및 식약청 승인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 이중 임상 실험 및 식약청 승인 관련 비용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게 이제 개발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안산제약은 신약 개발 활동의 결과로 2020년 12월 말일 산업재산권을 취득을 했고요. 산업재산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주안산제약은 개발비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5년간 정액법 상각을 합니다. 자, 산업재산권 60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말일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보면 요 개발비 450만 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60만 원, 그래서 모두 510만 원에 대해서 5년 상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죠. 여기 상각 누계액 대신에 개발비하고 요 산업재산권 바로 상각했어요. 이것을 이제 직접 차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법이라고 부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 차감했는데 무형자산은 해당 계정 과목을 직접 대변에다가 계상하면서 직접 차감을 했어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이란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동시에 피매수, 그러니까 매수 당하는 회사죠. 매수 당하는 회사의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요. 이때 취득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치입니다. 기타 무형자산의 취득은 정보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교환으로 인한 무형자산 취득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원가 구성을 보면, 자, 외부 개별 구입, 인식 기준을 충족하여 무형자산 취득 원가 일부가 되고요. 외부 사업결합인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내부 창출되는 무형자산 개발비가 있었죠. 그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발생한 지출 금액의 합을 취득 원가로 합니다. 자, 무형자산도 이제 아모리제이션, 즉 상각을 하는데 그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 무형자산 이렇게 직접 상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굿윌, 영업권이란 특정 기업이 경영상 유리한 관계, 장부상에는 기록하지 않죠. 이 장부는 내장부죠. 내 장부상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경제적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업권을 장부상 기록할 수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자가 창출되지 않고 사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취득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되죠. 네. 사업결합 등을 통해서요. 그리고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을 거쳐서 정액 상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각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특별히 이 해당 무형자산에 맞는 딱 일치되는 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하는 것이죠. 정액법.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연구비와 개발비를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연구비로 인식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